사랑하는 구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쌈박하게 한바닥 일본의 정치 발전 교과서 184쪽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끝에 보면 우리 교과서에는 2012년 총선에서 다시 자민당이 압승해서 아베 내각이 성립하였다. 우리는 여러분 이 결과를 알죠? 아베가 8년 동안 최장수 총리를 하고 2020년에 총 맞아 죽잖아요. 자, 뭐 통일교랑 연관되어 있어서요. 총 맞아 죽어서 그 뒤에 뭐 여러분 총리가 몇 번 바뀌다가 지금 현재는 기시다 총리입니다. 다 기시다 총리인데 이 기시다 총리가 불신임 되면서 새롭게 이제 자민당 총재를 뽑는데 자민당 총재가 곧 이제 일본은 내각 책임제여서 그 일본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민당 총재로 뽑힌 사람이 요새 뭐 여자 다카이치예요. 이 다카이치가 오는 10월 15일 날 지금 오늘이 며칠이냐면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닷새 뒤에 일본에 이제 총리 신임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근데 총재가 곧 총리가 되는 게 확실시 돼서 지금 일본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성격 안전 여러분 정치 성향이 아베예요. 아베가 뭐 역사 왜곡 이런 거 하고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또 뭐 평화헌법 개정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이런 보수 우익이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미 전범이었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전범 기시 노부스케였고요. 그래서 우리 한일 관계가 좀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제 한미일 여러분 동맹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전망이 있대요. 이거 여러분 뉴스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결국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네. 1차 투표에서 승리한 뒤 그 기사를 결선 투표까지 몰고 가면서 큰 표차로 이겼는데요.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 탄생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는 오는 15일쯤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서 차기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카이치는 올해 64살인데 1993년에 정계에 입문한 뒤 무려 지금 10선 의원이 됐습니다. 특히 보수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던 그 아베 고 전 총리가 발탁한 강경 보수 우익 성향의 정치인이라서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데 그런 만큼 우리한테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특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을 합사한 그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를 해온 인물인데 향후 이 같은 역사 왜곡 행보를 계속 한다면 그 한일 관계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앞서 선거 토론회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불평등하다면서 향후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대내외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가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재가 만약에 일본 신임 총리에 오르게 된다면 이 한일 관계가 안개 속을 걷는 거 아니냐, 비상등이 커졌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다카이치 총재가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신임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는 단기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요소, 긴장감이 적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 정치인이고요. 또 아베 노선의 그런 계승자로서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선된 뒤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면서 절대로 외교 문제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좀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재는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인사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또 견지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총리에 오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져졌던 어떤 그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이나 우호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30일에 부산을 방문해서 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차기 정부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다카이치가 이를
과연 계승할지가 좀 의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역시 그런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일 간의 경제적 안보 협력과 또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이제 신임 총리에 오르면 바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정상회담을 갖고 다시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이제 어떤 회담 참석과 또 한일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한일 관계를 조금 관리하고 또 조정하는 쪽으로 갈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역시 어떤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만큼 일본 새 내각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또 차분한 대응 외교를 이어가면서 이런 쉽지 않은 대일 외교를 좀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로서는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상 재밌게 봤죠? 자,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랑 얼굴 닮았다고 요새 뭐 인터넷에서 많이 그 말이 많던데 저렇게 생긴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 총리가 거의 된다, 그죠? 확실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일본에 보면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맨날 자민당만 나오죠. 그럼 일본의 이 자민당 독주 체제는 언제부터 계속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민당 독주 체제에서 또 가장 오래 총리를 했던 그 이제 일본 총리가 바로 아베인데 8년 했어요. 그래서 자민당 총재이면서 일본 총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가 어때요? 극우 보수죠. 과거사 사과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성향이 바로 자민당의 성향이잖아요. 그럼 일본의 이런 정치 체제는 언제부터 확립되고 공고화되었나? 이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1 보겠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을 고치는데 개정하는데 반대한대요. 자, 미일 안보 조약은 여러분 기억나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일본을 그 주권국으로 빨리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려고 여러분 6.25 전쟁 중에 미국이 막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연합국과 이제 패전국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어서 얘를 주권국으로 격상시켜 줬습니다. 1951년. 근데 이 강화 조약 맺는 같은 날에 미일 안보 조약도 맺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조약에 따라 연합국 소속 미군, 그러니까 메가더 그 산하의 GHQ 연합국 소속 미군이 그대로 여러분 계속 일본의 주일 미군이 되어서 그대로 계속 일본에 주둔하게 됩니다. 주권국 일본에요. 자, 그리고 1956년 12월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패전 후 11년 만에 국제사회로 최종 복귀. 겁나 일치겠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1991년에 그 남북한 여러분 같이 이제 유엔 가입했잖아요. 최종 복귀. 1957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교섭에 나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1년에 맞은 미일 안보조약으로 이걸 또 여러분 공고히 하기 위해서 57년에 미일 안보조약 개정 교섭에 나섰대요. 자, 그 결과 1960년에 일본이 체결한 신안보조약은 단순히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던 기존의 미일 안보조약은 어떤 조약? 미일 안보조약은 자, 주일미군으로 미군에 일본이 기지를 제공하던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미일 안보조약 개정은 개정한 1960년에 뭐 여러분 신안보조약은 자, 미일 공동 방위를 위한 쌍무적 조약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주일 미군이요 다른 나라가 공격했을 때 미군을 공격했을 때 일본 자위대도 공격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의 적은 곧 누구의 적이다? 일본의 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 방위를 위한 쌍무적 조약 양쪽에 다 이제 그 책임이 있는 조약으로 변모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안보조약 개정을 놓고 미일 간 공동방위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미국의 핵 전략 속에서 전쟁이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럼 개정 반대는 여러분 뭐 때문에 했다? 이거 개정 반대는 이거 신안보조약 개정 반대는 지금 미국의 핵 전략 속에서 전쟁이 휘말릴 위험이 있다. 미국은 여러분 핵도 있고
핵을요, 여러분 쏠 수 있는 핵 버튼도 대통령이 누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5만 대 지금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다 끼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적은 곧 일본의 적이 되니까 이거 신안보 조약으로는 우리 일본이 또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그런 여러분 생각 있는 일본 사람들의 평화주의자 반대론이 막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하는 이 투쟁을 안보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투쟁, 그래, 이 미일 안보조약, 그러니까 신안보조약 개정, 그러니까 조약 승인을 강행하고 경찰대를 국회에 배치시키는 등 자민당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안보투쟁이. 그러니까 신안보조약 개정, 신안보조약 체결 반대해서 뭐요? 자민당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가 확대된 게 안보투쟁이에요. 안보투쟁으로 지금 여러분 총 맞아 죽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범이라고 했어 이 사람. 그래서 도쿄 재판에서 판결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 내각이 쫓겨나게 됩니다. 퇴진하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뭔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모여 신안보 조약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 근데 일본에도 이렇게 여러분 평화를 영원하는 진짜 깨인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이거 일본 그리고 한국, 타이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안보 동맹 맺고 이제 미국의 지원으로 자본주의 삐까뻔쩍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자, 또 여러분 경제와 함께 뭐도 발전해야 된다. 민주주의 발전이나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면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일본의 민주정치입니다. 자, 일본의 민주정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을까요? 자, 195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보수 세력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금 여러분 49년에 중국이 공사나 중공 들어서고 우리나라 50년부터 53년 6.25 전쟁 터지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방공기지로 일본을 만들려고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주권국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같은 날에 미일 안보조약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미군 주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95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이제 여러분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망하고 48년에 제정된 평화헌법으로 이제 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를 훼손하려는 보수 세력에 맞서 그러니까 이제 삐까뻔쩍한 방공 기지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키우려는 미국이랑 이제 발맞춤을 같이 하는 그런 보수 세력에 맞서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보수 정당들이 평화헌법 개정, 지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부추겼어요? 미국이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빨리 서둘러서 면제부 주면서 주권국을 만들면서 이제 기존에 평화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미일 안보조약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들이 이때다 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니까 이 평화헌법이 이제 48년 만들어진 거 이거 개정을 주장하니까 1955년 분열되어 있던 사해당의 좌우파가 재군비 반대 새롭게 여러분 이제 군사력을 다시 재정비하려는 것을 반대한다. 다시 군대를 가지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 계속 뭐를 유지해야 된다. 이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내걸고 자, 진보 정당인 사회당의 좌파, 우파, 사회당에서도 좀 더 급진적인 애들, 좀 보수적인 애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겠다. 보수 정당들이 너무 준동한다. 나댄다. 그래서 우리가 자, 힘을 합쳐서 통합해야겠다 해서 1955년에 사회당의 좌우파가 재군비 반대, 새롭게 군대 새롭게 이제 군사적 준비를 하는 것을 재군비하는 것을 반대하고 평화헌법 유지하자 하는 걸 내걸고 재통합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당이요 숫자가 많아지자 이제 여러분 야당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에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도 위기를 느끼고 자 보수 정당 민주당이 여러분 이름이요 풀네임이 일본 민주당이에요. 이거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도 뭐로 통합했다고요?
자유민주당, 줄여서 일명 자민당, 지금 현재도 여러분 기세 등등하게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50년대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평화헌법 개정하고 다시 여러분 군대를 유지하려는 재군비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아유 위기다 싶어서 이제 진보정당인 사회당의 좌파 우파가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통합하니까 보수정당도 안 되겠다 위기를 느끼고 자기들도 또 하나로 뭉쳤어요. 그래서 자 55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먼저 여러분 그 진보적인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껴서 뭐요? 보수적인 자민당이 자유당 민주당으로 하나로 통합했어요. 그 배경은 뭐다?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이제 군대를 다시 보유하려고 하니까 사회당이 하나로 합치고 여기 위기를 느낀 보수당도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자 그럼 보수당이 가반을 넘지만 자유당은 이제 그 전체 의석의 그 3분의 1은 차지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무슨 체제라고 하냐면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5년에 형성됐던 이제 그 전체를 3으로 했을 때 전체의 2, 그 전체 1에 해당되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이게 쭉 이어졌다 해서 55년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50년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국의 의중을 여러분 알아차린 그 보수 세력이 평화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재무장과 재군비를 주장하자 이걸 여러분 도로 거꾸로 간다고 해서 역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여러분 전범 기업이었던 재벌기업 해체계획 취소하고 전쟁 참여 공직자를 일부 사면하고 공직에서 공산당을 추방하는 이 역코스를 걸으니까요. 여기 반발해서 어떻게 했다? 진보정당인 사회당 좌파와 사회당 우파가 통합했다. 통합하니까 지금 그 위기를 느낀 보수정당인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뭘로요 두둥 이렇게 자민당으로 이렇게 그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그 정권을 잡았어요. 1993년에 이제 그거 진보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기 전까지 55년부터 93년까지 장기간 정권을 잡은 것을 자민당의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55년 체제는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당의 사회당인 큰 여러분 진보 정당 무리 그리고 그거 보수 정당 무리 이렇게 큰 두 덩이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보수적인 자민당의 의석수가 지금 과반을 넘고 있죠. 자,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체제였다. 그래서 1955년 이후 자민당은 언제나 과반수 이상의 의석,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야당인 사회당은 3분의 1가량의 의석을 차지해 정권을 잡지 못했지만 케어는 저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양당의 비율이 아까 여러분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그 자민당은 2 그리고 사회당은 1이었잖아요. 이걸 여러분 2를 1로 보면요. 1과 2분의 1 정당제죠. 1과 2분의 1 정당제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55년 사회 체제는 일본 사회당은요. 이제 3분의 1만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권을 취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집권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위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3분의 1 이상을 사회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헌법 개정도 못해, 정권 교체도 못해, 그대로 쭉 그냥 끌려가는 체제. 헌법 개정도 없고 정권 교체도 없이 언제까지 93년까지 자민당이 집권하는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민당은 원래 역코스 그러니까 재벌 개혁 안 하고요. 그거 전범들 이제 도로 공직에 불러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위기를 느낀 여러분 사회당 좌우파가 하나 연합해서 결국 이런 자민당이라는 거대 집권당을 결성하게 됐잖아요. 그럼 자민당 내각은 이제 55년에 이제 여러분 그거 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3분의 그 이 정도 차지해서 이제 뭐 한다.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해서 미국과 군사 유대를 절반 이상 내각은 그 기존에 이제 요코스 밟아와서 이제 그 뭐 재벌 개혁 취소
또 이제 전범들 도로 공직자로 도로 등용, 또 이제 공산당을 이제 기존의 관직에서 내보내겠다, 공직에서 내보내겠다, 이런 모습.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여러분 진보 세력인 사회당, 좌파, 우파가 통합해서 여러분 지금 자민당이라는 거대 그 집권당이 생겼잖아요. 그 자민당 내각은 여러분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이제 집권하면서 여러분 뭐 한다? 당연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 이걸 여러분 무슨 조약? 기존의 여러 안보 조약은 언제 맺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미일 안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새롭게 개정하면서 이제 공동 방위를 위한 쌍무적 조약이니까 이렇게 새로운 안보 조약이라고 해서 신안보 조약. 자, 해서 여러분 60년부터 이제 그 60년에 체결했어요. 체결하면서 미국과 군사 유대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주일 미군을 공격하는 자는 이제 일본 그 자위대 적이에요. 미국과 군사 유대를 강화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군비 확장 추진했다. 이에 일본 사회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시민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자, 기존의 48년 평화헌법 체제를 지키고자 안보투쟁을 펼쳤다. 자, 그래서 안보투쟁 펼쳤다. 이 안보투쟁이 결국 뭐에 대한 반대까지 갔다? 여러분, 그 자민당에 대한 반대까지 갔다. 그러나 자민당은 단독으로 신안보 조약을 통과시켰다. 왜냐면 과반 이상이니까. 그래서 자민당이 신안보 조약을 통과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을 방공기지로 만들겠다고 미국이 여러분 물신양분열 지원을 팍팍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2010년까지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1955년에 정권을 장악한 자민당은 경제우선 정책, 그래서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무려 40여 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그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 6.25 터지고 베트남 전쟁 터지고 전쟁 특수를 엄청 누리면서 50년대 60년대 이제 연평균 10%, 여러분 60년대 연평균 10%의 고도 성장을 합니다. 고성장. 자, 그러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그 도쿄의 그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갔어요. 그리고 막 소니,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뭐 여러분 도쿄 디즈니랜드도 만들고, 자,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그러나 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여러분 1차, 2차 석유 파동,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이 서방 국가에 대해서 석유를 무기화해서 석유 가격을 확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석유 값이 올라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또 자민당의 부정부패 사건이 이어졌대요. 이거 자민당의 부정부패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너무 이제 자민당이 40여 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또 여러분 너무 집권하고 있어서 이제 썩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의 정부 관리가 미국의 군수업체인 이제 로키드사에 뇌물을 받은 로키드 사건. 로키드사에 이제 비행기를 사는데 이거 뇌물을 받고 로키드사 비행기를 선정한 거예요. 그게 선정했는데, 당시 여러분 그 일본의 정부 관리는 다 자민당이잖아요. 그래서 자민당의 이제 로키드 사건, 이제 그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죠? 85년에 프라자 합의. 그거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 물건이 너무 이제 미국 내에서 잘 팔리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그 뭐 미국, 뭐 독일, 여러 나라를 불러서, 잘 나가는 나라들을 불러서 이제 여러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강제로, 특히 일본 제일 피해 많이 봤다고 강제로 엔화 가치를 확 올려버린 거, 일본 물건 가격을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일본 물건이 잘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수 경제라도 살리려고 뭐 했어요? 그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돈이 이제 산업 그거 활성화에 쓰이지 않고
어디 쓰였다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쓰여서 부동산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품 경제. 결국 언제는 거품이 터졌잖아요. 90년대.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그 플라자 합의로 엔고 현상이 되면서 이제 일본의 수출길도 막히고 또 그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내수는요 진작되지 않고 막 부동산 그 주식만 가격이 오르는 거품 경제가 이어졌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부정부패가 이어지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90년대에 이제 그 부패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에 자, 자민당이 한멸을 느껴서 탈당한 의원 수십 명이 어디에 공조했다? 야당과 공조해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여러분 가반이 넘음으로써 55년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40년간 그 떵떵거리던 자민당이 이제 93년에 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 자민당이 부정부패 사건이 이어지면 지지기반, 로키드 사건 나오죠. 이거 자민당 소속 전직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지 일본 정계에 큰 영향. 자, 그래서 90년대 들어 이제 이제 일본이 이제 이제 잃어버린 20년, 30년 들어가게 된 거예요. 90년대 들어서 이제 자민당 의원 수십 명이 경제도 안 돼, 썩었어 하니까 수십 명이 탈당, 야당과 공조해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수립하면서 자, 55년 체제가 무너졌다. 그래서 여러분 자민당이 지금 가반이 되어 있지 않죠. 그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가반 이상이 됐잖아요. 그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수립하면서 55년 체제가 무너졌다. 자, 근데 이 비자민당 연립정권 여러분 한 3년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다시 96년에 다시 자민당에게 권력을 내어주게 됩니다. 내어줬다가 다시 여러분 언제 2009년 내어줬다. 그 자민당이 또 집권하다가 2009년에는 이제 여러분 아까 자민당은요 그 자유당이랑 일본 민주당이 55년에 이렇게 하나로 통합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 민주당 말고 새롭게 여러분 신생당이 있어요. 민주당이라는 당. 이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게 2009년에 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잇따른 정책 실패와 일본 사이의 보수화, 그리고 여러분 2011년에 뭐가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도 일어나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자연재해도 일어나 난리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구간이 명간이다 하고 3년 만에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참패하고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가 이제 그 자민당의 총재로서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아베 내각이 여러분 8년 해먹고 2020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문선명 총재가 만든 통일교랑 이거 아베가 되게 유착관계가 깊다고 했죠. 그래서 통일교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는 청년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총리가 여러분 계속 바뀌지만은 계속 뭐요 여러분 그 자민당의 총리, 그리고 현재 여러분 뭐 다카 이친가 또 자민당의 또 여자 총리 아베, 여자 아베라는 사람이 또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3년 이거 40년 동안 이어졌던 55년 체제 이후 비자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리가 되었다. 이 지금 비자민당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자민당 연립내각에서 이제요 새롭게 비자민당 출신으로 이제 총리로 선출된 사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침략 전쟁 행위를 시인하는 등 사과 반성을 표명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민당이 집권하지 않았을 시기는 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일본 전체 역사에서 현대 일본에서 6년 정도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55년 체제 이후 93년까지 일본은 자민당 정권을 독점했다. 왜냐하면 일본 여러분 고도성장, 특히 60년대에 이제 연평균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하고 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괜히 프라자 호텔 끌려가서 강제로 엔화의 가치를 높여버리면서 일본 상품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그리고 70년대는 뭐 있었다고요? 아까 1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석유파동, 또요 이제 1976년에 로키드사의 뇌물수수 사건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기 경제도 이제 안 돼. 그리고 너무 애들이 썩었어 해서 93년에 결국 자민당 세력이 막 탈당해서 이제 그 비자민당 연립 정권을 만들면서, 이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가반이 넘음으로써 여러분 새롭게 아까 누구였냐, 호소카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하지만 이 비자민당 연립 정권은 3년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96년에 누가 집권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자민당 연립 정권으로 호소카 모리토가 그 비자민당 출신으로 최초로 총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자민당을 저지해야 돼 하는 목적으로 여러 당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서로 당들이 이제 각자 그 추구하는 그 이제 정치가 다르잖아요. 자신들의 공약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시 또 쪼개지는 거예요. 막 쪼개져서 이 호소카 이 내각이 여러분 8개월밖에 못 갑니다. 8개월밖에 못 가고, 그럼 나머지 여러분 96년까지 한 2년 정도는 또 다시요 그 자민당이랑 이제 야당이 좀 공조해서 하는 그런 정치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 1996년부터는 아예 또 좀 자민당 내각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자민당 내각으로 돌아가서 언제까지? 2009년까지 집권하다가 2009년에는 또 민주당이 가반수 의석 차지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민주당이 정책도 실패하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2012년 총선에서는 이제 아베 내각이 성립했다. 자민당이 압승해서. 그래서 지금 자 이거 이때도 호소카 내각이 8개월 정도밖에 못 가고, 여러분 다시 또 자민당이랑 다시 여러 그 당들이 연합한 식도 됐다가 이제 완전히 96년부터 자민당이 집권했다가 2009년 선거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는데, 금세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정책 실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걸로 다시 자민당한테 권력을 넘겨줘서 현재까지 지금 자민당이다. 자, 그래서 2009년에 이제 민주당이 가만수 의석 차지했는데 금세 3년 만에 또 물려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일본은 그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 여러분 이제 독보적인 자민당 계열에 맞서 성립된 여러분 사회당 연정은 1950년대 55년 체제를 만들게 됐기에 여러분 처음에 사회당 좌파 우파가 이렇게 그거 합쳐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당 연정은 연합 정권은 비무장 중립 노선을 지지하며 평화법 수호와 노동인권 보장 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왔다. 자, 최근에는 자민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자민당이 지금 여러분 기존에 그 93년까지 40년 또 그거 2012년부터 또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니까 지금 자민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서 제1야당이 되었다. 그 제2야당은 전쟁 반대와 평화헌법 수호, 노동인권 보장을 내세우는 일본 공산당이래요. 그렇답니다. 이거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끝.